리포트. 네, 동포원 주간 동포 리포트의 MBC 양효걸 기자입니다. MBC 염기원입니다. 네, 오늘이 3월 18일인데. 네, 오늘이 상공의 날이라고 상공의 합니다. 날. 사실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경제 발전도 이제 상공의 날에 또 의미가 있지만 사실 해외에 계신 재외동포 여러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또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상공의 날이 또 특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요즘 국제 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많은 상공인들이 이게 뭐 대상공인, 소상공인 할 거 없이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빨리 좀 국제 정세가 안정되길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저희가 이따가도 인터뷰 연결하겠지만 오늘 관련 소식도 좀 심도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 주간 동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재외동포청의 따끈따끈한 정책들 소개해드리는 동포청 브리핑룸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계 한인회장대회 사상 첫 민간 운영위원장 선출입니다. 위원장 선출부터 순차적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드디어 선출이 되신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지난 2월에 세계 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가 이제 재외동포청에서 민간으로 이제 이양이 됐는데 이게 원래는 재외동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하던 이제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고상구 세계 한인 총연합회 회장님이 선출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고 회장님 사진이고요. 네.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뭐 또 많은 현안들 조율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국제 정세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거로 예상이 듭니다만 또 잘 또 헤쳐나가 주십사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공의 날에 이분이 참 뜻깊은 분입니다. 베트남에서 무역 판매 유통 사업을 중심으로 150여 개 매장을 대단하시네요.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입지전적인 인물이시고요. 이 선거 공약이 좀 있는데 어떤 공약들 나와 있습니까? 네, 365일 작동하는 재외동포 정책 플랫폼 구축하겠다. 이제 지구가 도는 만큼 해가 지지 않는 플랫폼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도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위기 대응 체계 마련하겠다. 뭐 이런 선거 공약들을 이제 내셨습니다. 네, 사상 첫 민간위원장 앞으로 또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9월에는 또 세계 한인회장 대회도 있다고 합니다. 또 네. 많은 행사들이 있는 만큼 또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또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네, UAE, 이집트, 이스라엘 등 중동 재외동포 수송작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막 들쭉날쭉 막 위험천만한 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일단 중동 지역 교통이 좀 마비됐죠. 현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전세기를 이제 동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이 전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 대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의 이제 위기 대응팀 모습입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이제 국내로 귀환하는 교민들, 그다음에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타르 도하에서 또 들어오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이게 이제 항공로만이 아니고 지금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릴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네. 육로로 이동하는 모습까지도 지금 네. 이렇게 보고 계신데. 네, 외교부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및 인근 국가에 일단은 이제 지난주에 정부합동 신속 대응팀을 이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행정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전개를 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네, 실제로 지금 대피 상황 속속 들어오고 있고요. 또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 교민들의 또 큰 피해가 접수되진 않은 상황인데요. 현지 대피 상황 어떤지는 잠시 후 지구 반대편 라이브에서 좀 더 자세히 현지 연결해서 한번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죠. 네, 캄보디아 여행 경보 2단계에서 1단계 하향 조정입니다. 일단 하향이란 말은 이제 위험 수위를 조금 낮췄다. 네네. 약간 경계 경보를 낮췄다 이런 의미겠죠? 네, 맞습니다. 여행 자제 2단계에서 1단계 여행 유의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지만 네. 2단계보다는 좀 나아졌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 배경에는 최근에 있었던 그 수사와 소탕 작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떡국 소식도 이제 전해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양국 수사 당국이 스캔 범죄 소직 소탕 작전이 상당히 이제 성공을 거두면서 이게 7월 말쯤 좀 하향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런 예상을 뒤엎고
상당히 빠르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캄보디아 사태 터졌을 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 피해라든지 범죄의 심각성에만 주목했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캄보디아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우리 교민 또 한상분들의 피해 맞습니다. 사실은 많이 주목받지 못했었거든요. 네, 이제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약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경제 활동에는 또 좀 이제 제한이 가해졌었던 건데. 일단 여행객 줄어들면은 거기 여행사라든지 관련 또 한식당이라든지 이런 영향 다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좀 조기에 좀 경계 경보를 좀 낮췄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보 단계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특히 이제 온라인 사기 범죄로 좀 악명이 높았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분쟁이 있었던 캄보디아 태국 국경 지역. 그 인근은 3단계 철수 권고 지역으로 유지를 하게 네, 됐습니다. 저희가 전에 소개해드렸지만 그 프레아비아 사원 근처에서 무력 분쟁도 났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일단 조금 낮춰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시죠. 네. 2026년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선발 신청 접수입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로 오는 장학생 분들을 뽑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재외동포 협력센터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 건데 국내 대학 학사과정 및 석박사과정 수학을 희망하는 재외동포 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도 주고 그다음에 국내 정착도 지원한다는 프로그램이죠.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표정. 다들 밝아. 다들 환하게 대부분 이제 웃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찍지 않나요? 이거 받으면 무조건 좋은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밝은 표정이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장학금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하기 쉽습니까? 그냥 등록금 대주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죠. 주요 지원 내역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일단은 입국, 귀국, 항공료. 이거는 이제 논스톱으로 이건 무조건 불편 없이 무조건 받아야 돼. 네. 아니, 왔다 그냥 가더라도 남는 거 아닙니까? 왔다 왜 그냥 갑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장학금 얘기도 했지만 생활 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이제 드는 비용의 일부까지 이제 생활 지원금에 그다음에 한국에서 수학하려면 또 제일 중요한 게 의사소통 아니겠습니까? 한국어 교육 연수까지도. 한국어 연수에 그다음에 혹시나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혹시 뭐 사고가 있거나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보험료까지 지급이 됩니다. 보험까지 커버해 준다. 그래서 여유가 있습니다. 네. 4월 10일까지거든요. 네. 지난 3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지금 3월 이제 중순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아직도 하루도 한 3주, 2, 3주는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6년 9월 또는 2027년 3월 학기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5월 중에 신청서 검토해서 1차 선발해서 6월 중에는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네, 많이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지원자분들은 코리안넷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것도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현재 살고 계신 곳 대사관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발 인원이 80분을 선발을 하거든요. 네. 상당히 큰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아니 표정 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또 좋은 기회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동포원 채널 3만 명 달성. 재외동포 찾아 3만리. 요거는 좀 담당자가 살짝 언어 유희 들어갔습니다. 네, 3만. 요거는 만약에 5만 명 달성하면 5만리 가야 됩니다. 네. 지구를 한 바퀴 두 바퀴 도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저희 참 격세지감입니다. 네. 근데 10,000명 달성 뭐 이게 벌써 3만 명. 물론 이제 동포원 채널이니까 다른 컨텐츠들도 굉장히 많죠. 네. 하지만 이제 압도적인 성장을 보여준 건 또 주간동포 리포트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 좀 미약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구독 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자유롭게 글 작성하면은 또 이런 사연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또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이제 구독자가 제가 뭐 직접 경험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가속이 붙습니다. 네. 네, 3만 명이 또 옆에서 이제 소문을 내면 금방 5만 명, 10만 명 돼요. 그렇죠. 뭐 1,000명이 소문 내는 거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문 내실 때 주간동포 리포트도 또 소문을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 보여드리니까 또 보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저 귀찮게 왜 올려.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다. 네. 올린 분들 추첨을 통해서 50분께 네. 몇 달러입니까? $30 상당의 아마존 기프트 카드 증정. 요거는 철저하게 기획이 들어간 거예요. 3만 명이라 $30입니다. 네네.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3월 22일까지 꼭 신청하시고 이달 말에 발표가 되면 또 경품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유튜브 부탁드립니다. 커뮤니티에 제외동포님들 이야기를 좀 공유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야기가 좋으면 더 좋겠죠. 네, 근데 사진이 들어가면은 좀 가산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사진. 네. 그건 또 영상까지 올리시는 분도 또 있을 것 같고. 네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동포청 브리핑룸 살펴봤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육로를 통해 전란을 벗어나려는 우리 국민들 대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탈출 교민들이 도착한 이집트 다합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 오늘도 국경을 넘은 교민들을 만났다고요? 네, 쿠웨이트 교민 29명과 외국인 배우자 1명이 오늘 오후 쿠웨이트를 떠나 한국 대사관 차량을 타고 사우디아라비아로 탈출했습니다. 이라크에서도 교민 9명이 사우디로 대피했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이집트 다합에도 이스라엘 국경을 건너온 3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의 피랑 과정을 들어봤는데요. 이란의 반격에 이스라엘 시민들도 상당한 전쟁의 공포와 피해를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5시간 동안 사막길을 달려 도착한 이집트 국경. 저마다 서너 개씩 짐가방을 끌고 피난민들로 붐비는 검문소를 통과하자 입국을 환영한다고 적힌 안내판이 나옵니다. 야, 드디어 웰컴 투 이집트. 거기서 다시 120km 떨어진 이집트 다합에 도착한 이스라엘 교민과 여행객들. 안도감에 앞서 피로에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어린 딸의 손을 붙잡고 국경을 건넌 아버지는 지난 열흘간 하루에도 몇 번씩 생사의 위기를 실감해야 했습니다. 딸이 10살이에요. 10살이고 새벽에 그 미사일이 이제 계속 날아오는 상황에서 저희들이야 뭐 어른이니까 괜찮은데 새벽에 방공으로 막 뛰내려가고 하는 게 반복되니까. 이스라엘에서 30년 넘게 살았다는 한인 회장도 가족들과 집을 떠났습니다. 2년 전 가자지구 충돌 때도 공습 경보가 울리곤 했지만 이번엔 공포감이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미사일, 그것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미사일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다이렉트로 막지 못해서 떨어졌을 때 20층 빌딩 그냥 날아갑니다. 날아들던 미사일이 요격되더라도 비 오듯 떨어지는 파편을 피해 살아남으려면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현지 상황 엄중합니다, 그렇죠? 네, 급박한 상황이죠. 방금 네. 뉴스도 봤는데 지금 뭐 육로, 항공로 가리지 않고 일단은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고군분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구 반대편 라이브는 좀 특별한 분을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뉴스에 등장했던 이강근 이스라엘 한인 회장님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을 탈출해서 이집트에 도착했다고 하시는데요. 현지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진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직접 좀 연결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란과 미국 충돌 당시에 좀 이스라엘이나 중동 현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30년을 넘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데 정말 이런 공격은 처음이고요. 2월 28일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이제 이스라엘, 이란, 미국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미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그 소문이 들었고요.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열흘, 2주 전서부터 만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되게 되면 이제 방공호 주위에 머물게 된다든지 또 학교가 최소한 10일 이상은 이제 휴교를 하고 줌이나 이런 것으로 전쟁 시기를 보낸다든지 이미 이스라엘에는 계속 공지와 뉴스를 통해서 임박한 이란과의 그 전쟁을 계속 알려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전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거리가 이제 거의 휴교령에 들어가고 모든 가게 이런 것들이 폐쇄가 되고 그로부터 집에만 방공호가 있는 집에만 머물면서 그날 첫날을 보냈습니다. 오, 여기다. 예, 저기 지금 이란에서
미사일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3개, 4개. 세상에. 저렇게 비 쏟아지듯. 어휴. 정말 잔인한. 야, 지금 바로 우리 집 머리 위에서 폭탄이, 좀 요격되는 이란 미사일이 왜 하필이면 우리 집 바로 위. 정말 밤새 한두 시간마다 이렇게 정말 미사일이 날라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도 미사일 자폭 드론이 날라오지만 또 저 텔아비브 쪽으로 가는 것도 다 우리 예루살렘 상공을 경유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미사일과 이런 드론, 자폭 드론이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됐고, 그래도 낮에는 소리는 요란해도 이렇게 워낙 밝아서 이 드론이나 미사일이 이렇게 격추되는 모습은 그냥 소리로만 또 신연기로만 알았는데, 밤에는 정말 대단했어요. 이게 막 섬광을 뿜고 또 격추될 때의 그 번쩍임이라든지, 그 이후 거의 뭐 매일 한두 시간 간격으로 사이렌 격추, 또 아주 강력한 경고음, 쉴 새 없이 매일매일 이런 경험 속에 살았습니다. 우선은 육로 이 피난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전쟁이 나면 제일 타겟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공항이거든요. 그래서 공항이 운항을 중단하면 정말 발이 묶인 교민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나마 이제 장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집이 있고, 이제 방공호가 있어서 쉽게 피하는데, 호텔에는 방공호가 없고, 또 이 단기 체류자들은 이제 전쟁 발발로 인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유일한 이동 그 피난 곳이 결국 이집트가 됐고요. 그래서 1차 마치고 2차 때 다시 한 주 후에 이제 이집트로 우리 한인회에서 이제 추진을 했고, 나중에 이것을 인지한 대사관에서 그러면 이 피난 나가는 교민들에게 이제 차량을 지원하고 국경 통과를 돕겠다 해서 결국은 이제 한인회하고 대사관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타바 보도를 넘어갑니다. 네. 자, 이제 국경에 도착해서 이제 국경을 넘는 우리 피난 교민들. 우와, 멋있다. 네, 좀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이렇게 넘어갑니다. 에일라 30분 전. 드디어 웰컴 투 이집트. 웰컴 투 이집트. 자, 먼저 이제 대사관에서 피난 접수를 받고, 그리고 피난하는 분들이 카이로에 도착을 했을 때 대부분 자정이 돼요. 아침에 출발을 하면 거의 15시간에서 20시간 걸리기 때문에 새벽에 도착하는 이제 교민들 또 이 피난자들에게 이제 한인회가 이집트 한인회에 요청을 해서 이제 가가호호 홈스테이로 3, 4일씩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피난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차량 이동과 국경 통과는 대사관에서 아주 정말 열심히 잘 도와주었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카이로나 이번 경우는 이제
다합으로 도착을 했을 때 이곳에서 이제 홈스테이라든지 또 낯선 곳에 피난을 온 교민들이 이 어리둥절하지 않게 미리미리 이제 우리가 숙소를 예약하고 이제 제공을 한 것이죠. 이제 예약한 그런 비행기로 속속 빠져나갈 때 또 저는 이곳에서 차량을 어레인지하면서 이제 공항으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육로가 열려 있다지만 이제 요르단이나 이집트의 그 육로 국경 통과는 정말 광야를 지나는 길이에요. 낯설고 또 요르단이나 이집트나 그 내부적 그런 그 안전 또 치안 유지를 위해서 군과 경찰이 굉장히 삼엄하게 계속 이렇게 검문소가 많고 그래서 낯선 초행길일 경우에는 정말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쉽게 지날 수 없는 길이고 또 갑자기 전쟁이 터졌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사관에서 피난을 시켜준다고 하지만은 우리 한인회는 그 넘어서서 그게 피난 갔다고 해서 쉽게 다 숙소를 찾거나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서 결국은 오랫동안 살아온 경험 있는 요르단 한인회나 이집트 한인회나 이 이스라엘 한인회가 서로 공조를 해야만이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한인회에서 같은 동포애를 가지고 또 이제 오랫동안 살면서 지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협조는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피난 때 우리가 다하브로 오게 된 것은 이 다하브의 샬룸 쉐이크 옆에 그 샬룸 쉐이크라고 하는 휴양 도시는 정말 많은 유럽과 중동의 직항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행기를 타는 것이 목적이라면 저 멀리 카이로까지 가는 것보다 이것 시내 반도에 있는 다합으로 오면 이곳에서 이제 공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너무너무 잘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곳에서 휴양 도시에 또 겨울철이 비수기다 숙소도 저렴하고 또 아직 중동의 그런 항공 대란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유럽으로 가는 것도 수월하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이러한 또 피난의 기회가 있다면 역시 다합으로 와서 샬룸 쉐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출국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상의 루트를 이제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 한인회에서 찾아낸 겁니다. 사실 저는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런 그 위기에 그 테러리스트나 또 전쟁으로 굉장히 거의 뭐 몇 년마다 겪는 일이 됐는데 그러나 작년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위협적인 그런 전쟁이 이제는 시작이 되었고요.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방공호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늘 두고 오곤 했는데 이번에 이란에서 이스라엘의 핵시설까지 미사일을 공격을 하고 또 이스라엘도 왜 정유시설까지 공격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테헤란의 정유시설을 공격을 해서 정말 극한으로 이란을 몰기 때문에 이란의 반격이나 또 거기에 대한 역공이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해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이번에는 가족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지역의 한인회 자체가 소규모이면서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년 8월에 이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5개국의 그 레반트 지역을 연결하는 한인 연합회를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한인회장들의 그런 그 레반트 모임을 통해서 정보를 나누면서 이제 공격받은 피해 상황과 또 우리가 대응책들을 논의하면서 조금 위안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살 수밖에 없는 교민들이 좀 더 이 한인회의 레반트 한인회 연합회라든지 각 지역 나라의 그 한인회를 통해서 긴밀하게 이렇게 이제 협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곳에 살아가는 교민들도 두렵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염려하고 또 정말 중요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대사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정부에게 통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위험한 지역에서 정말 이곳에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좀 정부의 그 지침과 안내에 따라서 일시 좀 귀국도 하면서 서로가 함께 이 일을 대처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이 지역 한인 사회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말씀 들어봤는데 이 말로 표현 못한 또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셨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이제 전쟁 상황에서 모든 게 다 끊기는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제가 바라는 건 어쨌든 한인의 분들, 그 관련 분들이 안전하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외교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꼭 이번 난국을 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여기에서 또 방송을 통해 도울 수 있는 점을 또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계 각국의 소식들 핵심만 정리해보는 글로벌 헤드라인 3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 볼까요? 네, 중동 정세의 국내 경제 위기, 기름값 최고 가격제까지. 네, 사실 좀 전에 이제 어떤 안전 문제나 네네. 우리 또 이강근 회장님 비롯해서 우리 교민들의 안전도 우리가 생각했지만 2차적으로 파급이 미치는 경제 문제 지금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중동에서 주로 원유를 수입하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 물가가 치솟을 수 있고요. 특히 기름값은 이제 바로 배럴당 가격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유소가 또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미국과 이란의 관계를 보면은 전쟁이 잠시 소강 상태인 듯 하면은 유가가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또 입장이 바뀌면 다시 $100 넘어가고 네. 이 불확실성 장세가 계속 지속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뉴스 한 줄에 따라서 이제 장기화될 거다라고 하면 이제 유가가 오르고 전쟁이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하면 또 내려가고 이렇게 널뛰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이 반격을 하면서 지금 중동 전체에다가 지금 반격을 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지금 추세는 어떻습니까? 추세 자체는 추세는 우상향하고 있는 거죠. 우상향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오해하실까봐 여기서부터 이 그래프에 나온 게 연도별 추세가 아닙니다. 3개월 동안의 그래프입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단시간 내에 유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있지만 빠르게 추세 상승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주유소별로도 이제 가격들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최고 가격제라는 거는 저도 사실 이제 들어본 지 상당히 오래됐죠. 네. 최고 가격제. 그러니까 일정 가격 이상으로 팔지 못하게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건데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를 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우리가 가격 규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과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 대표적으로 하한선 설정하는 게 최저임금제가 있습니다. 월급을 이거 이상은 줘라. 근데 이 최고 가격제는 반대죠. 네. 기름값을 이거 이상으로는 못 받는다. 그래서 지금 1,700원으로 고정했는데 사실은 이 최고 가격제가 갖는 부작용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억지로 이제 가격을 묶어두다 보면은 반작용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서 팔지는 않기 때문에 뭐 재고가 빠르게 소진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암시장이 생긴다든지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보고가 돼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런 어떤 긴박한 조치가 아니면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없다라는 데 정부의 판단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할 만큼 지금 급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고 근데 볼 수 지금 이제 있겠습니다. 주유소 가격을 타겟팅해서 지금 정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거는 지금 이제 오른 유가가 한 3-4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제 소비자 물가에 이제 전이가 되는 게 이제 가장 무섭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차에 기름을 넣는 것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 원유를 이용한 이제 품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에 이제 순차적으로 전이가 될 거다라는 아니, 예를 들면 우리가 배달 음식을 시켜도요. 오토바이가 기름 넣고 옵니다. 네. 그럼 배달료가 당연히 올라가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식당에서 사는 식재료들도 다 트럭으로 배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 기름값은 경제의 모든 재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걱정이 큰 거죠. 지금.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비상한 조치가 좀 나온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추세가 당장 막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화될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뉴 노멀에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긴급 유동성 지금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제 가정들의 24조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정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한번 기름값이 올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동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80년대에 있었던 오일 쇼크가 좀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국내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또 세계 각국의 재해덕분들도 이 오일 쇼크는 전 세계가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원유를 쓰지 않는 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이제 마진이 줄어들고 그만큼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큰 거죠. 네, 저희도 이 소식 계속 주시하면서 또 교민 안전 문제와 더불어 경제적 파급도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죠. 네, IT 소식입니다. 프리미엄과 가성비. 갤럭시 S26 대 아이폰 17이. 저는 사실 좀 생소한 건 아이폰에 가성비가 붙은 걸 또 처음 봅니다. 네네네. 아이폰 하면 프리미엄 폰으로 인식이 되는데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일단은 이제 그 갤럭시와 이제 아이폰이 애플이 이제 거의 동시에 이제 모델을 내놨는데 프리미엄 대 가성비로 이제 좀 갈렸다는 소식이죠.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 네. 갤럭시 S26의 경우에는 이제 AI 기능을 탑재했다는 거를 좀 내세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는 폰에서도 일종의 에이전트 기능 같은 걸 좀 내세워서 좀 새로운 또 폰의 형태를 좀 제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리미엄 폰을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또 갤럭시 S 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또 좀 후덜덜하고요, 그죠? 가격도 프리미엄인데 네, 네. 얼마인가요? 이게 사실은 거의 이제 노트북하고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거의 아, 그래요? 250만 원대. 휴대폰이 250만 원? 네, 맞습니다. 아. 네, 가장 비싼 모델이겠죠. 그래서 네. 전작 대비 또 상승이 되기도 했고 그만큼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기능 이제 영상 촬영할 때 수평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기능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써보고 싶고요. 그거 되게 무슨 스테디캠 이런 데서 사실 하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왜 화면 보호 필름 붙이잖아요. 옆에서 곁눈질 못하게 그런 게 자동적으로 또 내장이 돼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 여러 기능들을 좀 부과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작 대비 오히려 가격을 좀 낮추면서 그리고 또 메모리도 또 2배 이상 늘리면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또 가성비 모델을 이제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경영학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세그먼트를 공략한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이폰은 사실은 이 100만 원 이하의 세그먼트를 공략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세그먼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고객의 덩어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비싼 폰 덩어리만 주로 공략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이폰도 좀 저가 시장에 진출하는 그만큼 경쟁 환경이 좀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전략이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AI 대응이 애플이 좀 늦었다 이런 좀 지적은 사실 업계에 파다하게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좀 약간의 속도가 좀 떨어진 부분을 일단 중저가 시장에 좀 출시함으로써 좀 상쇄하려는 건 아닐지 이런 분석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한번 추이 지켜보도록 하죠. 네. 상법 개정안이 쏘아올린 자사주 소각 동참하는 기업들. 일단은 이거 저는 문제 제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거 보면은 좀 놀라실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너무 용어가 어려워요. 그렇죠. 일단 1번 네. 상법 개정안, 그렇죠. 2번 네. 자사주, 네. 3번 무섭습니다. 네. 소각. 소각. 불에 태운 거야 이거. 네. 뭡니까 이거? 이거는 이제 자사주는 기업이 원래 주식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실 주식을 외부로 발행한다라는 거는 동업자들을 더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투자자들 모아서. 내가 돈을 못 태워라 이거죠. 그런데 이게 발행한 주식을 되사오기도 합니다. 경영권 방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목적.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주기 위해서도 자사주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발행한 주식을 내가 다시 사오는 걸 이제 자사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영권 방어의 목적도 있었지만 이 자사주, 그러니까 기업이 끼고 있는 자기 주식이 너무 많았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행 유통 주식수, 그러니까 발행 시장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주식보다 자사주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나왔던 상법 개정안이라는 거는 이 자사주를 취득했을 때, 자사주 자기 주식을 샀을 때는 1년 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각이라는 건 이제 없앤다는 얘기죠. 그냥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만약에 10,000원짜리 회사예요. 네. 근데 주식이 10개밖에 없어. 그럼 하나당 1,000원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투자자들한테 1,000원씩 나눠줬다가 5,000원을 되사왔어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5,000원 갖고 있고 제가 5,000원어치를 되사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5,000원을 그럼 소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5,000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주식 수는 동일한 거죠. 주식 수는 10개고. 10개인데 5개 사왔는데 이제 밖에는 5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5개를 없앤 겁니다. 없앤 거예요. 집에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유통하는 주식 수가 5개 남잖아요. 근데 회사 가치는 그대로 10,000원이니까. 기업 가치는 그대로니까 10,000원을 5개로 나누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00원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arning per share라는 그러니까 EPS라고 하는 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발행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한 주당 가격, 한 주당 가치는 올라가니까 이게 밖에서 보면 주주들의 가치를 제고하는 제도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큰 지하에 흐르는 큰 강물은 어떤 겁니까? 결국은? 그거는 이제 정부의 상법 개정안을 주도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왜 코스피가 우리 기업들 잘 나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지수가 오르지 않느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이야기하는 게 야, 기업들이 뭐 좀 장사가 될 만하면 자사주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고 이 주주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이제 많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야, 그러면 자사주를 사면 1년 내에는 소각하도록 해라고 하면 일단 새로 자사주를 많이 사진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있는 자사주도 이제 소각을 하게 되면서 주주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전체 주식시장을 억눌러 왔던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코스피가 또 계속 오를 거다라는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지금 주식시장 활성화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보니까 그런 여러 정책 중에 하나로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여전히 또 주식이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또 평생 오른다 이렇게만 또 단언할 수 없는 게 또 그만큼 또 위험자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뭐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특히 중동의 국제 정세랑 물리면서 변동성이 더 심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보면 사실은 주식의 뭐 한 종목에 다 이제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몰빵 투자를 한다든지 자기 자산을 전부 다 그쪽에다가 투자한다든지 하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또 국제 정세도 불안하고 네. 또 유가 충격 때문에 또 증시의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주주 가치를 높이는 노력은 병행하고 네.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또 무리한 게 빚을 낸다든가 맞습니다. 이런 거는 좀 지양하면서 분산 투자. 좀 건강한 분산 투자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요거 좀 개인적으로 보태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네, 맞습니다.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만큼 또 재외동포분들의 어려움도 해외에서 또 가중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잘 버티고 슬기롭게 넘기시기를 좀 바라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가적인 난이나 어려움이 발생하면 국가에서 이런 안내 방송을 합니다. 네. 모두들 집에 대피하시고 라디오 방송을 잘 청취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뭔가 구심점이 되는 정보를 전달받아라 이건데 네.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어려울 때 네. 어떤 거 청취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동포분들은 그러니까 동포는 일단 켜고 아침에 이제 눈 뜨면 일단 켜고 특이한 거 있는지 보고 주간 동포 리포트로 필요한 정보 얻어가시면 될 것 저희가 같습니다. 재외동포분들에게 꼭 필요한 소식 잘 모아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모두들 안전하게 또 잘 이번 주 넘어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동포 리포트 양효걸 염기현이었습니다. 네,